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저 의대 직원사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이제 정부하고 의사들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거의 뭐한 40% 가까이를 진료를 책임지는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한 13,000에서 15,000명가량 대부분 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지역 의대에는 또 한 명도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 거점 국립대나 뭐 이렇게 사립대 총 정원 200명, 2,000명 수준을 배정했습니다. 강행을 했고요. 정부가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이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25일 지난 어저께죠, 사직서 일괄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좀 다소 좀 유연하게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좀 대처하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그 전의교협 대학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그 교수님들은 의대 지원 계획이 철회 없이는 사직서 제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개월이들로 이루어진 주로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5명의 후보 중에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2명이 결선을 오리면서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또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 처분과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은 피해 신고센터에 보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백 건이 올라왔는데, 그 수가 지금 계속 수술 지연등 같은 피해가 좀 늘고 있고, 대형 병원들도 전공의 부재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서 파산 위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지금 지난 2000년도죠. 의학분업 사태와 2022년도 의사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양보보다는 서로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같은 것은 본질적인 의료 전달책의 모순이지만, 정부나 의료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은 있지만 느닷없는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라는 밀어붙이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료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좀 엘리트 의식이나 밥그릇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과 함께 불합리한 수가제도로 인한 필수 의료 기피 현상, 상업화된 공영 대학병원들의 난립과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체계 붕괴에서 기인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이 20-30년간 썩고 골마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암병원장님을 역임하신 고려대 의대 교수이신 전 고대 안암병원장 역임하신 박종훈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지금 현 갈등과 이 시스템, 의료 시스템 붕괴를 헤쳐나갈 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종훈 교수님 간단하게 양력 소개해드리면요. 전문 진료 분야는 근골격계 종양 쪽을 하고 계시고요. 정형외과 교수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실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무기획처장, 안암병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대한골연구조직 이식학회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000명 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 총정원 2,000명 수준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는 거의 100명에서 200명까지 정원을 늘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의대는 정원 한 명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고사 직전인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는 되는데,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립이 좀 한계점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단순히 의사수증원이라는 해결책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그 시작서부터
제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정책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7, 80년대부터 건강보험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걸 전 국민이 그런 보험 혜택을 세팅할 때부터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은 시작이 된 거였다고 저는 첫 단추가 좀 잘못됐던 그렇죠. 거예요. 네. 처음에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서 이걸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자, 일단 이제 경제학자나 의료 이런 관련 학자들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서둘러서 시행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저수가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수가로 갈 때에 이제 의사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의사들과 합의를 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비급여 부분이라는 것을 열어놨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비급여는 딴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선택진료, 특진제라고 알고 있죠. 예,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급병사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좀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거 일부 있었고.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만 이제 급여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왔죠. 왔는데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서 의료는 빨리 발전하고 예. 그러나 이 급여 체계라는 것은 손을 못 봤던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만 이제 발전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열어놨던 그러니까 서둘러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계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좀 열어놨던 그 비급여 시장이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왜곡 현상이 이제 심해진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얼핏 얘기하셨는데 이제 전달 체계 예. 그것이 2000년 이전에는 전달 체계가 그럭저럭 잘 지켜졌어요. 네. 2000년 이전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러던 것이 2000년에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하나의 보험 체계가 됐어요. 그 전에는 조합형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 전에는 의료보험이 조합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예. 뭐 지역별 조합돼 있었거든요. 직종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전국에 어디서든 간에 누구나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전달 체계가 거의 붕괴돼 버린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어지간한 병 같은 거는 다 동네 병원에서 그렇죠. 가서 고쳤지. 그렇죠. 굳이 대학병원 큰 병원을 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보면은 진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감기 중에 좀 심한 감기 같으면 바로 그냥 응급실 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정말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기억하시는 이제 어지간히 아프면은 동네에 좀 조금 큰 병원, 예. 소위 말하는 중종합병원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던 시기가 90년대까지예요. 90년대.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인드가 다 없어지고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꼭 규제가 있고 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네. 의당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맹장이라든지 뭐 어지간한 골절은 동네에 그래도 나름 유명한 병원들이 동네마다 있었거든요. 그런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누구네 집 누가 뭐 대학병원 입원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사람 이랬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들어서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강보험이 단일 보험 체계가 되고 또 이제 KTX 이런 것들이면서 전 국민이 하나로 단일권으로 묶이면서 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니즈가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때마침 2000년도부터 그 전에 대학병원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경영이라는 것에 눈을 떠요.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규모 경쟁의 맛을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누가 땡겼느냐? 아산과 삼성 이런 곳이 기업형 이제 병원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다 깔아버리고 그 규모로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첨단 장비 이런 걸로.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병원의 어떤 서열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그때는 뭐 그런 뭐 빅5는 이런 용어도 그런 없었죠. 게 없었어요. 네. 병원의 서열이라는 건 그런 건 없었고 또 대학병원들은 의당 중증의 환자만 오면은 진료하면 됐었는데 그래서 90년대까지는 대학병원이 예.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90년대까지는 대학에서 또 재단들이 병원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대학마다 하나 있으면은 교육 수련으로 이제 충분했지.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특정 두 개의 병원이 2,000병상씩 듣도 보도 못할 정도라고 초호흡환으로 이렇게 땡겨지면서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소위 말하는 빅5라는 용어들이 막 떠돌고 되면서부터 이제 병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그 경쟁이 진료의 질로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규모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환자를 다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가 딸려와요? 전국에 있는 젊은 의사들까지 딸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고민하는 지방의 의료진이 부족하다, 지방의 의료 상황이 열악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비급여 부분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그동안에 눌러져 있던 급여 부분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대우를 받던 이런 곳들은 못 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의사들이 가뜩이나 지금의 젊은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제 복잡한 삶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거기를 전공하게 되면은 리워드도 이쪽보다 없는데 일은 복잡해지고 고되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의 이런 우리나라 의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간단치가 않아요.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누군가에 의해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적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마치 OECD 평균 이상의 의사 수를 확보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닌데. 그렇죠. 의사 수는 그 OECD에서의 의사 수를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국가마다 의료 체계가 다르고 문화가 또 다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거는요. 원래 후진국들에서 야, 우리 선진국 정도 기본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선진국 의료 어느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가 OECD 수준에 비해서는 의사 수가 적다 이런 논의는 안 하죠. 그런 논의보다는 원래 의료에서 얘기하는 OECD 평균보다도 무슨 건강 수명이 어떻다느니 뭐 진료 접근성이 어떻다 이런 논의는 할지언정 의사 수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물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건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만 OECD 평균의 의사 수를 맞추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라고 되는 거는 매우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들이 적다든지 지방 의료가 열악해진다든지 하는 거는 원인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문제들에 의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온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진단도 잘못됐는데 진단이 잘못되니까 치료가 잘못되는 거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의사 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OECD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OECD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평균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거든요.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 3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렇게 따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와 OECD 평균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괴리가 심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의사 수만을 딱 갖다가 빼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정부에서도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의사 수를 놓고 보자면은 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떤 비교의 기준을 삼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의대 증원 사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데 그 국민들은 사실 좀 많은 수가 좀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든지 간에 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 뭐 네. 논리가 있지만 그 국민들은 또 어느 정도 좀 지지가 좀 반대보다는 높은 지금 상황인데 네. 의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국민들이 좀 쉽게 네. 이게 의사 수가 핵심이 아니구나 네. 본질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론화되거나 어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지금은 제가 언젠가 어디서 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예. 국민들이 의사라는 그 직종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다 그래요. 양가 감정.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주는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인데 예. 의사라는 전체 단체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미국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외국도 그렇습니까? 네. 외국도 미국의 경우는 의사 그러면 의료사고 그다음에 돈을 부당하게 많이 버는 직종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꽤 있어요. 그는 뭐 그렇다 손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의협이 의사협회가 또 의사협회를 비롯해 저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의사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왜 이런 모습으로 계속 비춰졌을까? 왜 국민들이 우리 의사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국민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위진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지금 주장은 물론 뭐 일부 의사들의 경우는 뭐 없지 않아 또 기득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도 저 같은 이런 학자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모순된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게인스트 하는 건데 그런 국민에게 설득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과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의료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K의료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만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어요. 과잉 진료가 심하고 또 과잉 의료 소비도 심하고 또 지역 간 쏠림 현상도 심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고 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제 주장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땠으면 좋겠다. 어떻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청사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대, 2040년대는 어느 정도 의사가 모자란다는 그 추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의대 정원으로는 이만큼이 모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저는 저 같은 교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큰 틀에서는 그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의사들도 좋아 그래 오케이 의사 수 늘리는 거 그래 나 동의할 마음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정부가 바라는 바가 이 늘어난 의사 수를 가지고서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의료의 모델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에게는 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한옥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연립주택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 철근이 얼마나 필요하고 벽돌이 얼마나 필요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하고 한옥을 지을 때하고 철근과 이 벽돌의 숫자가 같겠냐고. 근데 어떤 집을 지을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야 요즘에 건물 보니까 철근이 많이 부실해. 철근 왕창 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집 지을 건데 그러니까 아직 어떤 집을 지을지는 생각을 안 했다. 말이 안 되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묻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이 병상수,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이 진료 횟수, 이런 것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고 고령화 사회를 보고 또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진단이나 검사에 필요한 이 의사 인력은 왕창 빠져요. 그런 것까지를 다 미래 사회에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봤을 때에 2030년, 2040년 의사 수를 추계를 한번 내보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사 수를 증원해야 되지 않는 이 이야기인데 마치 의사들은 단 한 명의 의대 증원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2,000명 증원을 그게 2,000명을 증원한다 그러면 당장 내년 몇 년 후부터 진짜 거의 80%네요 지금 정원에. 네. 진짜 제 생각에도 이게 교육이 가능할지는 아니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니까 자꾸 무리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그 2,000명, 뭐 2,000명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고, 그래 다 봤더니 2,000명이 맞더라, 맞다서 치고 2,000명이 저는 뭐 그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2,000명이나 치고, 자 2,000명을 그러면 의대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정부는 지방의 지역의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 그 이유로 지방에다가 의대 정원을 다 안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예. 그렇죠. 예. 그 이야기의 뜻은 이렇게 주면은 이 지역에 수많은 의사들이 남아서 이 지역의 의료를 이렇게 좀 번성시킬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 춘천, 청주, 제주 이런 데는 되게 인구가 적어요. 그렇죠. 네. 적죠. 인구가 적으니까 대학병원의 사이즈도 작아요. 800병상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200명을 안기면은 40명 정원이었던 데 200명을 안기면 160명의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160명의 학생이 800병상의 병원, 그 다음에 800병상이가 교수 숫자도 되게 작을 거거든요. 그 작은 미니 대학에 200명을 갑자기 앵겨주면은 그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200명이 갈 곳이 없어. 결국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서울로 와야 돼.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지역 의사전화 이런 게 지금 안 되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지역 의사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예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제일 반발이 심해요. 우리 못 시켜 이러는 거지. 저는 한 40명의 대학 정원이 있는 그런 대학에 한 7, 80명 정도까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병원을 경영해 보니까 그래도 한 70명 정도의 졸업생은 있어야 그 대학이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40명은 좀 심했어.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40명의 의과대학을 설립 허가를 내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그때 설립 허가를 내준 게 40명을 내주면 안 되고 내줄 거였으면 한 7, 80명 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대 설립을 오맹불망하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설립 허가를 주다 보니까 40명 찢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한 40명의 대학들이 한 7, 80명 정원을 주는 거는 오케이. 그 정도는 뭐 그런 대학에서도 작은 대학에서도 충분히 인프라를 좀 갖추고 교수를 좀 더 충원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200명 낮추면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40명 됐다가 200명이 되면 엄청나게 그 지역 의료가 발전할 것 같고 어딜 가서 이렇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게 진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아니 지역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근데 뭐 서울의 한 구보다 인구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 학생들의 암달을 위해서 2,000병상을 지어줘요? 그러면은 그거는 OECD 그 좋아하는 OECD로부터 완전 거꾸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 단순한 의사 숫자가 아니라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원하는 거지. 숫자만 많으면 뭐해? 그게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의료 전달 체계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쏟아붓는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에 뭐 의대 정원이 200명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지역 인재 위주로 뽑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까? 지금도 의사 수가 그렇죠. 그 지역에 의사 수가 모자라 서울 와요? 서울 오면은 진료 대기가 더 심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이게 지역 의료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숫자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에 대한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